1시간으로 돼 있어? 응. 아.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40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40회면은 40주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와,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40주면은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11월 10월 아닙니까? 9월? 5일? 네? 다들 9월, 네. 9월. 가만히 그때는 있겠습니다. 황희도 씨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날입니다. 아, 그쵸, 처음 맞아요. 발표 날이었잖아요. 맞아요. 발표 처음 한 날. 11월 5일이죠. 오. 네. 맞았네요, 나. 왜 틀린 것처럼 말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표정이 틀렸다. 약간 이런 식이던데.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총선 기획단 딱 들어간 날이었던 게 기억이 아, 나갖고. 그거는 기억나고 청국장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거 전주 아니에요? 아니 그 발표된 날이었고 날이었어요. 그날 생방송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아무튼 그 기억 못 하실 수 있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제가 마세요. 사장님께만 말씀드릴게요. 몰래. 아, 네. 40회 한주 되니까 쉬고 막 왔더니 물고 뜯고 난리가 아니네요. 아무튼 벌써 이렇게 40회인데 말이 40회지 이거 거의 1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진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50회 되면 뭐 공약 같은 거 할 분 있어요? 아, 희두님이. 네, 그러면은 일단 다들 어떻게 찬호님 뭐 하고 오셨어요? 저 지난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안타깝게도 못 나왔는데 이번 주도 계속 바빴지만 오늘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더 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여유가 생겼다는 건. 그래서 그 희두님이 힘내라고 홍삼을 조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오. 원래 하루에 한 포씩 먹다가 지난주부터 하루에 3포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밥처럼 먹으면 안 돼요. 그거. 10분 30분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거? 밥 대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요즘 그 달타령님 새날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던데. 네,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출몰이요? 몬스터에. 여기저기서 이제 아마 제 웃음소리를 듣게 되실지도 몰라요. 웃음소리 출연. 네. 네, 좋습니다. 그 혹시 땅땅님은? 저는 수해 지역 관련해서 조금 어떤가 보고 있는데 진짜 상태 너무 심각해가지고 네,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이죠. 뭐. 그쵸. 이게 진짜 뭐 저희도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지만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게 좀 원래 그리고 단순히 장마라고 보기에는 좀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좀 진짜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평소에 사람들이 환경 문제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외면하게 되듯이 잊게 네. 되듯이. 근데 이런 거 한번 보고 나면 이제 그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바로 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무슨 말 하려고 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준비해온 여기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네네. 이 이후에 나올 내용이니까 그럼 이제 그래요? 그때 나중에 네,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궁금한데. 네, 끝까지 궁금해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 청국장 40회를 맞은 만큼 좀 다들 어떠세요? 이게 쭉 지난 거의 한 9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9개월 넘었죠? 11월 초에 했으니까 9개월 넘었는데 좀 어떠세요? 그때 그 전에 총선 기간도 지났고 좀 뭐 이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좀 바뀐 것 같으세요? 민주당 180석 뭐 정확히 말하면 또 180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압도적인 승리를 4월 15일에 하고 그 이후에 뭐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의견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그래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원래 작년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민주당. 이게 180석을 이렇게 다 몰아줘서 검찰 개혁을 성공하자,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어떤 개혁을 성공시키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수해까지 겹치고 그래서 좀 민심이 뒤숭숭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최근에 보면 좀 유독 언론에서 즐겨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 독재, 오만, 독선 이런 단어들이 사실 그 중도층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180석 졌더니 일도 안 하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독재하려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기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주당에 줬던 마음들이 살짝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아직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삼 더 드시고요. 달타령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인간의 욕망과 직결돼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예, 없는 사람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안 올랐으면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건설 경기가 왜냐면 경제가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 경기를 항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어려운 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고 뭐 물론 100% 처음부터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뭐 혁신도시 같은 게 지금에서야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멀었고 검찰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찰들에게 어떻게 당하셨나 검찰과의 대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결코 않은 그런 문제들이다. 언론개혁도 비롯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거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180석 한지 지금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쪽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피로감을 조장하려고 하는 얘기 같고 좀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달달현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개혁에는 어떤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나가는 과정은 그의 많은 목소리들과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 기사라든지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가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최근에 윤희숙 신드롬이라고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엄청 거기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메신저를 잘 보진 않지만 윤희숙 의원은 그런 연설을 할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낸 메시지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되게 위배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선거철에 그분이 신고한 재산 내용만 12억 원이고 그리고 성북동에 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연설을 하기 전에는 다주택자였어요. 2가구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초갑에서 의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서초는 강남 3구고 거기 전세가가 보통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임차인은 아닌 거잖아요.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임차인의 삶을 사신 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언론에서는 이걸 알면서 이걸 이렇게 띄워준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그게 애초에 그 이후에 변명을 한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임대인이다, 임차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들어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만 얘기한 건지 솔직히 거기에 대한 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겼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언론은 뭐 요즘에는 검증의 기능이나 그런 거를 이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디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있는 글을 긁어다가 기사를 막 써제껴도 뭐 제재당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오히려 상을 주니까 계속 뭐 클릭수 너네 맘대로 띄워봐라. 아무 데서나 똥을 퍼다 나르든 뭘 하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이제 이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사실 언론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 언론 얘기를 넘어가려고 원래 했었는데 앞에 언론 얘기가 나와갖고 한번 좀 끊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래서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언론 개혁 그리고 이따가 또 내돈내산 이거 아마 구독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내돈내산이 뭔지 그 논란이 꽤 청년들한테 특히 핫한 이슈가 돼가지고 그거랑 또 4대강 얘기 뭐 저번에도 다루긴 했지만 그걸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앞에 뭐 언론 얘기 하셨으니까 달태님 계속 이어서 한번 해주세요. 언론 개혁. 네. 네, 언론 개혁에 있어서 지금은 조국 전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앞서서 싸워주고 계신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많이 고소고발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뭐 여러 SNS로 메시지를 내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개인의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실지 저는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분들이 일단 앞에서 그렇게 힘을 내고 목소리 내주시는 거가 너무 일단 첫째로는 감사하고 둘째로는 일단 저분들께서 저렇게 해주시는
거를 보니까 우리도 좀 더 힘을 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최근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자료를 모아봤어요. 그 여태까지 조국 전 장관님이 그 일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직접 표로 만들어갖고 계속 이제 추가 소식 나오면 그 업데이트를 하려고 막 팩트 체크까지도 다 했는데 봤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막 SNS에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직접 본인께서도 그 글을 올리시기도 했지만 개인의 명예 회복을 이건 넘어서 이거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언론 개혁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향후 청소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자료. 네. 그래서 이 아까 뭐 미디어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거, 언론 비판적으로 보는 거를 저도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할 때 저도 이제 제 얘기를 다 믿지 말아라. 내 얘기까지도 의심해라. 약간 그 옛날에 데카르트 그 한창 그 철학 빠졌을 때도 모든 걸 막 의심해보고 그런 것처럼 다 그냥 의심해라. 내 얘기도 의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진영도 믿지 말고 저쪽도 믿지 말고 그냥 일단 본인이 막 다 의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단 뭘 접하면 그걸 덜컥 믿어버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기자들 그 SNS 막 밭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틀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번에도 뭐 그건-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진 교체된 것도 전혀 다른 내용이 막 나오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선 틀린 걸 막 보도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해보려 하는데 이게 일베랑도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게 향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을 지금 조국 전 장관님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조국 전 장관님의 이런 행보? 그 취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거는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이번 조 전 장관님 관련해서 보도가 됐었을 때 정말 비상식적인 보도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약간 8월 9일인가요? 그때 네. 그 지명되고 나서부터 거의 하루에 수만 건의 보도가 됐고 그때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어요. 뭐 한일 무역 전쟁도 있었고 지소미아 관련된 그런 현안들이 다 묻히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장관직에 대한 그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보다 정말 비판하고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까지 더해져서 언론의 역할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좀 비상식적인 그런 행태가 계속 보였었죠. 그때 언론의 이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당시에는. 지금까지 사실 언론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화나 있는 게 있죠. 사실 언론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뭐 가만히 그냥 메모하고 공손하게. 예, 되게 공손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에는 또 뭐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뭐 국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앞세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작 찍어주는 그 자극적인 사진들에서 별다른 뭐 정보 가치가 없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 국민들이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뭐 먹는지 그거 왜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 신나가지고 그거 아마 진짜 수십 년간 남을 짤 같아요. 그 짤 맞아요. 네. 유명하죠.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뭐 거지? 조국 장관님 가족이 뭐 밖에서 외식을 할 때 그걸 사진 찍어서 단독으로 보내거나 그럼 여기서 얻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내 조회수. 어뷰징.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 기자들이 내 기사가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뻗치기를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좋은 기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뻗치기로 해서 그래서 결국 너가 사회에 전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기자들 스스로가 본인들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자들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데스크거든요. 그거는 데스크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물 먹으면은 혼나는 건 기자들이니까 데스크에서 뭐라 하고 계속 쪼으면은 되게 악밖에 안 남잖아요. 기자들 문화 자체가 경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의 어떤 개혁이 되게 필요해요. 데스크 오래된 기자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번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렇게 언론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사실 기자 개인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데스크에서 이러다가 우리 잘못될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신중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재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 조 전 장관님이 되게 화나신 이유가 명백하잖아요. 딸 관련해서 밤늦게 그 TV조선 기자가 정수영. 찾아가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그 차 문 닫으려고 하면은 문 밖에 이렇게 막고 그리고 문 밖에서 계속 초인종 누르고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리고 초인종 눌러서 문을 열면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서 막 찍고 이러는 것들은 그거는 솔직히 좀 과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스토킹하고 막 숨어 네. 있고. 네,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 조국 개혁과 촛불 시민이라는 책이 이제 조국 백서가 검찰 개혁과 촛불 시민. 네, 검찰 개혁. 조국 개혁하면- 조국 백서와 이게 합쳐져가지고 조국 백서 책이 이제 앞에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몇백만 명 되는 분들이 거리로 다 나갔을 때는 정말 이런 걸 다 저희가 눈으로 겪고 체감하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몸으로 체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염원들이 다 막 뭉쳐져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그 거리로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매주 이제 주말마다 거기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팻말 중에 하나가 검찰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정치 검찰 아웃도 있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을 바꿔보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뭐 당연히 뭐 조국 전 장관 수호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2016년도 때 거리에 나갔던 게 이게 나라냐 싶어가지고 나갔듯이 이 언론과 검찰의 이런 행태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당히만 했으면 전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도 바닥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가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가 바닥인가 싶으면 지하가 또 있고 그 이후로도 솔직히 언론이 지금 자유도는 엄청 높은 데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지 지금 몇 년째잖아요. 근데 꼴찌 아니에요? 꼴찌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당신들이 되게 검찰하고 전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 시절에도 보면 검찰들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고 자유를 굉장히 보장을 해줬는데 그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면 정말 그 자유가 정말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자유도는 이렇게 높은 데 비해서 특히나 이제 또 시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취재를 하는 게 마치 그냥 일베 유튜버들과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또 어디까지 갈까가 이제 더 이상은 궁금하지도 않고 이제 윤 춘장이 하는 것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장작 역할을 계속 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6년 그 촛불 전국 때는 근데 언론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때 JTBC 태블릿 보도가 어쨌든 박근혜 탄핵의 어떤 결정적인 보도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때 집회 가면 다 이렇게 언론 그 JTBC 같은 언론 지나가면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잘하는 점도 있지만 신뢰도가 낮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들만 봤었을 때도 문제가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은 고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컨대 속보전 때문에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거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것 이런 문제들은 확실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문제 아니에요? 또 그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내보내면 진짜 언론의 기능이라는 근데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볼까 늘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 바꿔야 된다. 언론이 변해야 된다.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만 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기자들 정신 차려라 한다고 안 바뀌거든요, 솔직히. 그 뭐 진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개개인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되게 급진주의적인 건진 모르겠지만 저도 되게 보수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뭐 안에서 총선 기간 동안에 이것저것 하면서 막 밖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도
막 이런 목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이 안에서의 이야기들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있다 보니까 안에서 그거에 이제 적응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기자들도 분명히 뭔가 악의를 가지고 한 사람 당연히 있겠죠. 이번에 뭐 저는 정수양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 기자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한 건 이번에 그래서 주거침입죄랑 폭행지상죄로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기자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안 변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언론개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좀 논의를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저희가 뭐 검찰 내부 집단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총알바지가 됐던 그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지키자고 거리로 나간 거 그 자체가 검찰개혁에 다 기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 개개인들이. 마찬가지로 언론개혁도 기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 10년 10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에 이런 분들 누구 좋은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 막 이렇게 목소리 내서 민다든지 하나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가짜 뉴스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그냥 넘기지 않고 이거는 틀렸다고 뭐 주위 사람들한테 지적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그 물결이 결국엔 커져가지고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의 논의가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 이번에 이렇게 앞장서서 그 하시는 것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일베도 이번에 4명이 악플러가 지금 고소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 성적으로 또 조국 전 장관님 따님한테 모욕을 했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이제 일베에는 저는 여태까지 그 자유를 누리던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민주 진영도 흐름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을 계기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선구자가 전 조국 전 장관님이 될 것 같고 뭐냐면 민주 진영이 여태까지 되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걸 깨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욕, 돌 던지면 다 맞고, 최대한 이제 관용 그런 거 보여주면서,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조국 전 장관님 검란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추구하던 자유는 저런 게 아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를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가서 정말 해괴망측하게 그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도 이제 올라온 상황에 조국 전 장관님이 또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걸 보면 이제는 민주 진영에서도 저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은 전 뭐 다 받아도 된다 보지만 그걸 넘어서 가족들 혹은 막 이 사회에 정말 무리를 일으킬 만한 가짜 뉴스들 대표적인 것들은 저는 이제 법적 대응에 들어가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그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우종찬 월간 조선 기자 8개월 나왔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진짜 인생 실전이죠. 실전이죠. 인생 실전. 사실 저도 최근에 그 변호사님 그 조국 전 장관님 변호사님 그 글을 오늘인가 봤는데 이게 또 법적 대응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고소하세요 이러는데 저도 뭐 몇 번 고소 고발 막 하고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네. 뭐 그분이 아무리 천재 국내 최고 형법학자라고 하더라도 시간과 그 에너지,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텐데 엄청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몇 년 보고 이거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이번에 메일 하나 여셨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 제보 받는 거. 그거 하나하나 검토하실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진짜 맞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일베 대응하는 걸 좀 요약을 한번 해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요약을 하면 일단 일베의 규제는 전 한계가 있다고 봐요. 폐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 대책은 아닌데 그래서 그걸 차라리 인정을 하고 그 박제된 일베 논란이나 처벌 소식 등을 생생하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강연을 다닐 때 일베 스피커를 꿈꾸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하지 마 이러면 어차피 애들 안 듣거든요. 그러면 하라고 막 더 권유를 해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근데 대신 그런 스피커들의 대표적 사례들을 박제를 시켜놓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로 치면 우종창 씨 같은 사람 징역 8개월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저는 향후 10년,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고 표창 같은 걸 줘서 성취감을 주고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따가 내돈내산 뭐 유튜버 논란 좀 얘기하겠지만 이 BJ란 말 되게 싫어해요. 크리에이터들이 아프리카 BJ 그 BJ를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스스로 아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어떤 안 좋은 프레임을. 그래서 그 이미지를 벗고 싶어요. 사업을 한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연예인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역사 의식 있고 뭔가 가짜뉴스 근절하고 남 혐오 안 하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있다면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연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상도 주고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건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뭐 그런 분들 인정하고 초청도 하고 상도 주고 그러면 저는 그 자체로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서 그게 또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라 보고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키워주는 것 이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요즘 유튜버들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옛날에 뭐 시장님 1% 기부운동처럼 크리에이터들이 돈 조금만 기부해도 저는 진짜 이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청소년들 이렇게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딱 안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유튜브 하고 싶은 이유가 돈과 인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궁금한 것처럼 돈을 어떻게 하면 노란 딱지 안 맞을지 뭐 이런 것도 강연을 해주고 이외로 또 온라인 커뮤니티 리터러시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일단 쭉 들었을 때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근본적인 대안도 있다 보는데 아무튼 전 그래서 일베와의 이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 일베랑 부딪히면 전 이길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왜냐면 일베의 치명적인 한계가 가장 최고로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한데 음지에서밖에 못 노는 거예요. 익명, 마이너.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은 그게 최대 강점이면서도 동시에 저는 치명적인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 일베가 아닌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다 이렇게 좀 발굴도 하고 이렇게 진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년 10년쯤 지났을 때 한 크리에이터는 한 뭐 유튜버나 BJ는 정말 1배에서 마이너밖에 못 돌고 한 크리에이터는 성공해가지고 막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도 받고 대중들의 박수도 받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미래통합당에 간 유튜버들의 어떤 떨어지는 이제 선긋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어차피 정치권 못 간다 이런 거.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제가 정치 얘기를 최대한 안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좀 잘 돌려가지고 순화시켜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다른 뭐 추가적인 얘기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영상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 BJ나 크리에이터들이 일베 논란 때문에 사과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면 딱 내가 되게 좋아하던 BJ가 저것 때문에 사과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어서 그런 거 보여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중에서 누군가는 일베를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얘기를 특히나 교실 안에서는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그 유튜버를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네. 좀 그래서 특히나 이게 정치색을 아예 다 빼고 얘기하는 상태에서는 저도 예를 들면 뭐 가세연이든 뭐 이렇게 특정한 유튜브를 저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어른이고 아이고 특히 강의라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교실에서는 맞아요. 그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 아까 희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밖에서 양지로 뭔가 다른 유튜버들을 꺼내서 시각을 돌리는 그런 게 일단 더 중요할 것 같고 그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오히려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특정한 채널들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게 민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 딱지 안 받는 방법에 그쵸. 대한 그런 정책을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하는 짓이랑 똑같아요. 남 혐오하고 막말하고. 전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막말하는 건 나쁜 거구나 라는 걸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심지어 더 빠르긴 초등학생들도 강의를 가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이런 거 알려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을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진짜 저 중요한 것 같은데 애들이 대부분 알더라고요. 그게 뭐 노란 딱지, 노딱 받는 거 왜 받는지 아세요? 하면은 뭐 선정적인 거, 욕하는 거, 혐오, 뭐 폭력적인 거 이런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희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조국 전 장관님도 계시고 희두님도 이번에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딱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해서 굉장히 이런 사례들을 오히려 딱딱 학습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 진영에서는 유튜버들 중에 좀
욕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있죠. 그래도 누구요? 예를 들면은 그 방송에서 시사 방송이지만 그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혐오스러운 욕을 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단어를 내뱉거나 그런 유튜버들이 있죠. 근데 혐오 발언은 많이 안 하시는 편이.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좀 너무 PC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어느 정도는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에도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 사회는 그렇게 진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갔을 때 너무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검증만 하게 됐을 때에 또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일배는 브레이크를 못 걸면 저는 뉴라이트 온라인 전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후세대들이 지금 실제 양성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주기적으로 계속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방금 그 유튜브 얘기 나와서 내돈내산 혹시 아세요? 요즘 예. 네. 내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산. 내가 산. 리뷰, 후기 이런 뜻이죠. 그 내돈내산이 지금 엄청나게 또 이슈잖아요. 예. 이 영수증까지 인증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연출이었고 예, 내가 산 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가 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이 비판의 좀 포인트? 일단 불신인 거죠. 사회적으로 불신이 생긴 거죠. 그 사람들은 내돈내산을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보다 그 물건을 광고하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았더니 시청자가 아니라 광고주를 쫓아다녔구나. 여기서 오는 그 불신 그리고 배신감. 네,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지금 광고 받은 그 유튜버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광고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되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굳이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서 이러신지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왜냐면 돈을 막 몇억 이상으로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으니까 근데 뭐 약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걸릴까 하는 약간 어떤 그 의식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메일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역시 생각한 게 셀럽. 제가 25만도 안 되는데 저한테 메일도 계속 오고 뭐 그다음에 그렇게 정치 유튜버잖아요 저는 근데도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200, 400만 막 지금 사과하고 은퇴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갔을까 그리고 거긴 아예 소속사나 이런 데서도 또 이렇게 운영이 관리를 되니까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뒷광고 논란이 뭐 앞에 쭉 말씀해 주셨듯이 이 광고가 아닌 듯이 하면서도 광고하고 뒤에서 돈 받고 내가 먹은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했는데 그게 다 광고였고 예, 이런 논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돈과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그거에 플러스 요즘 유튜버까지 되게 많이 꿈꾸잖아요. 네. 원래는 부동산 주식에서 이제 유튜버까지도 뭔가 그 어떤 영역에 올라간 것 같아요. 부러움의 대상. 근데 유튜버들 앞에 말씀하셨듯이 돈 진짜 많이 버는데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법적인 것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점과 배신감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는 그 내돈내산에서 유료 광고 표시하는 게 아직 법으로 제정이 되진 않았었지만 왜 그 전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었거든요. 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있었잖아요. 예전에 파워블로거 문제들 있으면서 거의 이제 뭐 협찬받아서 쓰는 상품입니다. 이런 걸 표기하게 돼 있는데 뭐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영역에서는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는데 그 틈새 시장을 광고주들이 이제 파고들어서 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블로거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가 되면 일이 터질 수 있겠다는? 이게 이번에 그래서 9월 1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이 되는 걸 네. 보면 예, 정확히 표기를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또 허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아니라 광고주한테 이게 이렇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그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5분에 한 번씩 이거 광고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생방송을 할 때 갑자기 5분 딱 지났다고 제가 이 얘기하고 하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런 현실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법으로도 규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게 쯔양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 때 이런 거 하다가 지금 뒤늦게 이제 본인도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뭐 뒤에 뭐가 또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유튜버라는 게 옛날에 연예인들 보면서 이렇게 우상화하듯이 요즘은 연예인보다도 그러니까 유재석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은 안다 뭐 이런 젊은 유튜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유튜버는 결국에는 그 시청자들이 그 만들어준 그 시청자가 없으면 결국엔 그 유튜버 100만 400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책임감이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 한국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지도나 영향력이 엄청난데 여기는 구독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신을 하는 거는 조금 충분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좀 안타깝죠. 되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달타령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땅땅님 하시는 말씀에 거의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채널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안 돼서 공감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이게 유튜버들한테서 사실은 먼저 터진 게 아니고 그 이제 뭐 연예인분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뭐 스타일리스트 분 이런 분들한테 했었는데 특히나 그 연예인분께서는 처음에는 애초에 유튜브 수익 창출하는 법을 몰라서 한참 동안 수익을 창출 못 하시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되게 좀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가시다가 그걸 그렇게 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 이미지를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앞 광고를 더 많이 받으면 훨씬 더 잘 되실 텐데 나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날처럼 광고해야죠. 앞에서 딱 우리 딱 이거 광고합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거는 새날에서는 여기 이거 그 팟캐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가 없이 그냥 저희가 그 연대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또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 앞 광고 논란이 되신 분이 또 계세요. 아 그래요? 유정우 씨라고. 정우 씨. 그분이 뒤로 광고를 받지 않았음에도 자기 제품을 광고를 했음에도 귀여우시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앞 광고 논란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재밌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 유튜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유튜버들도 어쨌든 이걸 계기로 많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유튜버들이 그런 뭐 되게 쉽게 돈 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개개인 노력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까지도 다 이제 좀 너무 무시하고 깎아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계기로 어쨌든 법도 좀 잘 지키고 뭐 이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청자분들이 댓글 달고 이게 이제는 여론이 되게 무서워서 특히 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됐잖아요. 그만큼 대중들의 힘이 전 세지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좀 대부분 이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이슈랑 좀 멀어져 계시잖아요. 아까 희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젊은 청년층이 뭔가 좀 더 주도해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사태에서.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 진짜 되게 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플루언서를 강조한 이유도 기존에는 다 박사들 만나면 이게 무너지게 돼요. 청년들은. 네 공부 더 해라, 경험을 더 해라, 막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거다.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 영역만큼은 이게 다르거든요. 네.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쫙 보면 뭐 방망이 할머니 같은 분도 계시지만
다 청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유튜버의 구독자가 많다는 것은 뭐 다른 경우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그 대중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유행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행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은 뭐 예를 들어서 미디어 관련한 어떤 박사가 오더라도 이렇게 이론과 현실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거고 여기서 인플루언서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사회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를 이거 전준이 끝나면 오늘 안 그래도 전준이 10차 회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오. 본격적으로 밖에서 인플루언서들 많이 만나면서 사회를 좀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네. 바꾸는 거를 많이 해보려 합니다. 여의도에서 좀 벗어나야죠. 탈려이도 벗어날 거예요. 왜요? 아, 네.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여의도 좋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의도는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최종으로 이제 다 같이. 세종시로. 세종시로. 네. 저는 탈 여의도. 왜냐면 이 밖에서 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인플루언서들 지금 잘 역사 의식 있는 인플루언서들 같이 모아갖고 이런 거 역사 바로잡기 하면 친일 청산은 못하더라도 좀 역사 이 뉴라이트에 지금 빠지는 게 전 제일 무서워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다음번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또 막 이것저것 얘기해서 그 4대강 얘기를 이번에 굳이 또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 메시지도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거기서 또 4대강을 가지고 또 정치질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몇 분 계시죠? 땅땅님이 아마 이게 정진석 의원님이랑 홍준표 의원님이랑 뭐 많으신데 이걸 아예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 사견인데 약간 일부러 메시지를 이게 얘기가 나올 걸 아니까 좀 선점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4대강으로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좀 내세우신 것 같은데 무리수죠. 이거는 정쟁거리를 만든 거예요. 진짜 무리수 두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말이 많아졌잖아요. 그걸 방증할 수 있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헛발질한 거죠, 솔직히. 최근에 합청 창녕보 거기서 그 뚝인가가 네. 상류뚝이 붕괴됐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 어디였죠? 낙동강 쪽이었나? 그 낙동강 4대강 쪽, 네. 옹호하시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셨듯이 4대강 이슈를 선점해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전준이 저도 이제 홍보본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일주일간 이제 정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지금 계속 수해 현장 가서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막 4대강 얘기하고 있고 막 헐뜯고 있고 막 조롱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진짜 21대가 된다고 확 바뀔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이 수해 현장을 두고 진짜 사망자까지도 속출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정치질을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섬진강 주변에 있는 뭐 집이 잠겨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가 4대강 했으면 물이 잠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 저는 열받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약 올리냐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고 났는데 아이 그러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이러면 열받잖아요. 되게. 그쵸.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예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때도 처음에 막 괜히 정부 트집 잡고 뭐 상관없이 막 무조건 대통령한테 막 슈퍼 전자파라느니 막 이상한 얘기하면서 갖다 붙이고 이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렇게 해서 총선이 망했지만 아직도 그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통합당이 되게 좀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한 게 이게 감사원 결과가 있어요. 그쵸. 그 문정부에서도 많이도 한 번 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두 번이나 했었죠. 국무총리실에서 했었어요. 그 밑에 산하기관에서 이거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이 보는 그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게 왜 그랬지 이런 생각. 그 주호영 씨도 지금 이 얘기 했는데 그 맞아요. 사람 보니까 MB 때 특임 장관이었더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친이계가 갑자기 또 다시 튀어나오는 그쵸. 거 보면 뭔가 이거는 제 그냥 생각인데 그 이 보수라고 전 부르진 않지만 아무튼 그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파가 나뉘잖아요. 뭐 친박, 친이 막 이런 것처럼 이번에 또 이참에 안에서 또 막 주도권 잡고 막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그 5.18에 대해서도 계속 망언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이미 헌법에도 들어갈 정도로 분명한 사건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사실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역사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아예 팩트가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파는 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4대강 같은 경우에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책임자가 처벌받은 경우도 지금 하나도 없고 다 오히려 다 승진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당시 MB 정권 때 승승장구했죠.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중요한 거 아니라 나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 진짜 쓸데없는 거라서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지금 왜 이러시죠? 이게 뭐 어색해. 4대강에 대해서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한 100번 아니 한 10,000번 정도 양보해서 효과가 있다고 쳐도 그런 대형 국책 사업을 그 한 정권 단기 내로 끝내도록 급속도로 진행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말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철저한 그 생태 환경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분이 좀 업적을 세우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근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저희 영화 봤었던 그 삽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녹조라떼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자연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섬진강 둑 터진 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낙동강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논리적으로 다 박살낼 수 있는 팩트로 다 박살낼 수 있는 걸 이렇게 앞에서 거짓말하는데 전 진짜 이해가 근데 안 그게 가요. 뉴라이트도 똑같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수정주의가 이미 다 팩트 체크가 끝나서 이미 뭐 논리로는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도 계속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구의 90%는 오른쪽 눈이 더 크다. 이런 사람들이 믿게 되잖아요. 통계 갖고 와갖고 장난질 치는 거. 이영훈 안병직인가 그 사람들이 그거 네. 되게 잘한다 들었거든요. 경제 출신이요, 경제학과 출신이어가지고 통계 가지고 와갖고 사람들이 그냥 그럴듯하게 그래프 막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건 진짜겠지 이렇게 믿게 하면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팩트 체크 다 된 것 같다가 거짓말하고. 그거 얘기 나온 게 그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뭐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다. 뭐 93% 홍수 예방 효과가 드러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4대강 전체 1% 이런 식으로 통계만 겉만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홍수가 예방된 곳에 우연히 그게 있었다고 봐야 맞을 거잖아요. 아니 근데 4대강 전체 면적의 1%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표본으로 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경원 씨 아세요? 나경원 씨 뭐하고 아시냐고요? 나경원 씨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요즘 갑자기 이렇게 너무 나경원이라고요? 나경원 얘기 안 나온 것 같아서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영상 지금 안진걸쌤 최근에 전화 왔는데 지금 고발인 조사만 9차례 하는데 나경원 아직도 깜깜무소식에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법률 거기 교습소에 거기 계십니다. 가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아마 계실 가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아니 나경원 씨 너무 묻히고 있어요 지금. 시장 준비하신다고. 나경원을 띄워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띄워주셔야 본인이. 곽상도를 띄워야 돼요. 곽상도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곽상도 씨는 아무튼 너무 돋보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번에 물난리가 4대강도 물론 당연히 문제겠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부생 수소를 활용한 발전소가 생겼어요. 이번에 지난달에 생겼는데 이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그 LNG라고 말하는 그 천연 액화 그 연료로 태워가지고 이 온실가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서 그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친환경 발전소래요. 그래서 이게 미세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 미세먼지까지 걸러내고 그러는 아주 친환경 발전소인데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나경원 씨 소감은 없어요? 나경원 씨는 아마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왜냐면 이 지금 정부가 잘하는 걸 좋아하진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나경원 씨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거고요. 곽상도 씨는 좀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너무 몰라요 그 사람을. 요즘 뭐 하세요? 요즘도 똑같아요. 그거 아, 보니까 그래요? 기사 맨날 봐요. 일어나면 하는 거 나경원, 박상도 뭐 없나? 최신순 쓸데없는 것만 올라와요. 지금. 아무튼 네 오늘 준비한 주제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훅 갔는데 좀 어떠셨어요 다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넷이 했는데 그러네요. 오랜만에 완전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제인이 한마디. 벌써 40회 돼가지고 지금 뭔가 좀 새롭고 2주 만에 와서 더 새롭고 아까 희두 형이랑 희두님과 말이 섞이니까 더 새롭고 그러네요. 한 100회까지는 가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가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항상 1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유로 귀신 알아요? 진짜. 남양 특집. 네 땅땅님. 40배 되니까 되게 민주당이 180석 됐었을 때는 좀 기뻤는데 요즘 보면은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속상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잘할 거라 믿고 네 앞으로 저희도 더 진전할 거라 믿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청년 대국민 소통장 40회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앞으로 또 유익한 방송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